제 지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매달 빠짐없이 저축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통장 잔고가 마치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간다고요. 월급 없이 통장만 보며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다면서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아껴 쓴다고 쓰는데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기분. 오늘은 왜 평생 모은 돈이 은퇴 후에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월 생활비는 약 23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물가가 3.6% 올랐는데 국민연금 인상률은 겨우 2.3%였습니다. 매년 실질적으로 받는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병원비는 어떨까요? 65세 이상 1인당 연간 의료비가 평균 5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43만 원이 의료비로만 나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고혈압약, 당뇨약 같은 만성질환 약값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죠. 그나마 집이라도 있으면 괜찮다고요? 집이 있어도 재산세 내야 하고 관리비 내야 하고 수리비도 계속 나갑니다. 전세 사는 분들은 2년마다 전세값이 오를까봐 노심초사하고요. 한 지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땐 버는 게 중요했는데 나이 들고 나니 새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하더라. 근데 구멍이 너무 많아.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게을러서? 계획 없이 살아서?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예금이자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1억 원을 은행에 맡기면 연 5%, 그러니까 1년에 500만 원 이자가 나왔어요. 지금은 연 2% 받으면 양호한 편입니다. 1년에 200만 원. 게다가 여기서 세금 15.4%떼면 실제 손해 지는 건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14만 원. 커피값도 안 나오죠. 두 번째, 물가 상승 속도를 연금 인상이 따라잡지 못합니다.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을 조금씩 올려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실제 체감 물가와 공식 물가 상승률이 다르다는 겁니다. 계란값, 배추값, 병원비는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통계는 그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요. 결국 받는 돈은 조금 올라도 쓸 수 있는 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세 번째, 의료비 폭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게다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실손보험 없으면 한번 큰 병 걸렸을 때 목돈이 순식간에 나갑니다. 네 번째, 부동산 양극화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집값이 올라도 팔 수가 없어요. 팔면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오히려 재산세만 더 많이 내게 되죠. 반면에 집 없는 분들은 전세값 폭등으로 이사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집이 있어도 없어도 힘든 겁니다. 다섯 번째, 성인 자녀 지원입니다. 요즘 청년들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혼자금 지원, 손주 육아 지원, 심지어 성인 자녀 생활비까지 부모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본인 노후 자금으로 자녀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모은 돈은 그대로인데 그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쓸 곳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는 절약하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금은 절약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예요. 돈이 새는 구멍을 정확히 파악하고 막아야 합니다. 매달 쓰는 돈을 꼼꼼하게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불필요한 지출이 많습니다. 둘째, 고정비를 줄이는데 집중하세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같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안 쓰는 보험 해지하고 휴대폰 요금제 바꾸고 안 보는 OTT 끊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1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예금 이자에만 기대지 마세요.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만 전 재산을 예금에만 넣어두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갑니다. 일부는 국채나 안전한 채권형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물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병원비가 가장 큰 변수거든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득입니다. 헬스장 등록하는 것보다 동네 공원에서 걷기 운동하는 것도 좋고요. 다섯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세요. 혼자 살면 모든 걸 돈 주고 사야 하지만 이웃과 품앗이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찬 나눠 먹고 차량 공유하고 공동 구매하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생활비를 20%는 줄일 수 있어요. 여섯째, 자녀 지원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부모의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지금 내가 너를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아플 때 네가 책임질 수 있겠니? 라고 현실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 감면, 문화누리 카드 같은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찾아보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동주민센터 가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상담받아 보십시오. 평생 모은 돈이 빠르게 사라지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우리 편이 아닌 거죠. 하지만 시스템을 탓만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방어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은 마라톤입니다. 장거리 달리기처럼 펑펑 쓰다간 결승선도 못 보고 쓰러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조절하고 체력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